지정학적 갈등과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 공급망을 찢어발기던 대전환의 시대, 유럽연합 EU이 매우 이례적이고도 기묘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구 4억 5천만 명, 국내 총생산 18조 유로에 달하는 거대 단일 시장의 빗장을 열며 특정 국가에게만 유독 파격적인 통상 혜택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동안 자국 기업의 데이터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철통 같은 규제 장벽을 쌓아 올리던 유럽이 한국을 대상으로는 현지 데이터 센터 구축 의무를 면제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이전 강요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제도적 방패를 스스로 쥐어주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디지털 통상협정의 체결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의 이면에는 거대 시장 유럽이 직면한 소리 없는 공급망의 붕괴와 심각한 계산 착오가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디지털 주권을 완전히 종속당하고 제조업 공급망에서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끊임없이 흔들리던 유럽은 뒤늦게 자신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깨달았습니다. 첨단 기술을 설계하고 규제를 만드는 능력은 가졌을지언정 이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인프라와 신뢰 자산이 유럽 대륙 내부에는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기묘한 양보는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유럽 스스로가 생존하기 위해 선택한 철저한 전략적 계산의 결과물입니다. 기술 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이 찾아낸 유일한 돌파구가 왜 하필 대한민국이었는지, 그리고 왜 5년 전이 아닌 바로 지금 이 거대한 판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냉혹한 국제정세의 진실을 거시적 구조 분석을 통해 하나씩 추적해보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경제를 지배해온 거시적 프레임은 철저한 분업화와 효율성이었습니다. 서방의 선진 강대국들은 거대한 자본력과 고도의 원천 기술, 그리고 시장을 통제하는 법적 규제력을 독점한 채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 영역을 신흥국에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EU는 환경, 인권, 데이터 주권 등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표준과 규제를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무기로 글로벌 기업들을 통제하는 이른바 브뤼셀 효과를 향유해왔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정교한 통상룰과 법적 장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기업은 4억 5천만 명의 거대 단일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공급망이 블록화되면서 유럽이 설계한 이 정교한 시스템은 심각한 구조적 한계와 계산 착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은 원천 기술과 강력한 규제력만 쥐고 있으면 글로벌 공급망의 최상위 포식자 지위를 영원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디지털 영역에서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초거대 빅테크 기업들에게 자국 플랫폼 시장을 완전히 잠식당하며 디지털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반면 하드웨어와 첨단 소재, 배터리 등 실물 제조업 영역에서는 중국의 압도적인 생산량과 자원 무기화 전략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이중의 부조리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와 미국 블룸버그 등 글로벌 핵심 외신들이 최근 유럽의 통상 전략을 냉정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럽은 자체적으로 디지털 주권을 선언하고 영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까다로운 법안들을 쏟아냈지만 정작 유럽 대륙 내부에는 그 막대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고성능 데이터 센터 인프라도 첨단 장비를 적기에 보급할 제조 기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규제는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두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생산 역량의 결핍이라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드러난 것입니다. 유럽의 계산 착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유럽의 수많은 첨단 소재 및 장비 기업들은 막대한 연구개발, R&D 자금을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하지만 유럽 내부의 경직된 노동시장, 복잡한 관료주의적 규제 절차, 그리고 핵심 부품의 심각한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 개발된 기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하는 상용화 타이밍을 번번이 놓쳤습니다.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도 시장을 선점하지 못해 투입된 자본을 회수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입니다. 결국 유럽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 패권국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될 수 있다는 실존적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는 유럽의 디지털 생태계를 종속시키려 하고 중국은 첨단 산업의 가치사슬을 장악하여 유럽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EU는 자신들의 엄격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더라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파트너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기술적 역량이 뛰어나야 함은 물론이고 지정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자신들이 흘린 기술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제품으로 뽑아낼 수 있는 독보적인 제조 인프라를 가진 국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10년에서 30년 규모의 거시적 산업 변화와 공급망의 균열이 바로 입원한 이후 디지털 통상협정 DTA라는 파격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 진짜 배경입니다. 유럽이 한국 빅테크와 콘텐츠 기업들에게 소스코드 이전 강요를 차단하고 데이터 현지화 의무를 면제해 준 것은 단순한 외교적 호의가 아닙니다.
한국의 첨단 데이터 처리 능력과 인공지능 AI 생태계를 자신들의 시스템 내부로 안전하게 끌어들이지 않으면 유럽의 디지털 시장 자체가 완전히 고사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전략적 양보입니다. 과거 5년 전만 해도 유럽은 자신들이 구축한 규제의 성벽 안에서 아쉬울 것이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중 패권 전쟁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재편되는 파워시프트의 한복판에선 지금 유럽의 독선적인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으며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한민국이라는 독보적인 플레이어를 향해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구조적 판세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거대한 의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유럽이 아무리 절박하다고 한들 왜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 중 하필 대한민국이었을까요? 제조업과 디지털 역량을 고루 갖춘 다른 경쟁국들을 제쳐두고 유럽에 내로라 하는 첨단 기업들이 직접 자금을 들고 한국을 아시아의 핵심 거점으로 낙점한 숨겨진 이해관계는 무엇일까요? 유럽의 까다로운 빗장을 열어젖힌 결정적 변수는 다음 파트에서 다룰 글로벌 공급망의 독점적 병목 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규제 장벽의 역설과 동아시아 생산기지 허브의 출현, 글로벌 첨단 산업의 패권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 EU이 마주한 가장 가혹한 부메랑은 바로 자신들이 촘촘하게 설계한 보호무역주의 규제 장벽의 역설이었습니다. 유럽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역내 공급망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광물원자재법, CRMA를 비롯해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등 고도의 제도적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센 파고를 막아내고 유럽 중심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야심차 전략적 계산이었으나 이는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을 유발했습니다. 규제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까다로워진 나머지 오히려 유럽 내부에서 작동하던 첨단 기업들의 가치사슬마저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 니케이 에이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의 냉정한 관찰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합니다. 유럽이 환경과 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진입장벽을 높일 때 정작 그 장벽 안쪽에 갇힌 유럽의 첨단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은 심각한 생산 부족과 상용화 병목이라는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나 차세대 반도체 장비, 고도화된 첨단 소재를 개발하더라도 이를 대량으로 실증하고 완제품 형태로 양산할 수 있는 제조 인프라가 유럽 내부에는 극도로 부족했습니다. 생산시설 하나를 짓는데도 수많은 규제기관의 승인과 환경 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니 기술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 진입 타이밍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글로벌 시장의 거대한 공백은 유럽 첨단 기업들에게 생존을 위한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자국 대륙 내부에서의 투자를 고집하다가는 미국과 중국의 속도 경쟁에서 영원히 도태될 것이라는 공포감이 엄습한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발견한 완벽한 탈출구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고 고도화된 반도체, 배터리, 전자부품 제조 생태계를 이미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동시에 서방 세계가 요구하는 자금의 투명성과 정치적 신뢰성까지 완벽하게 충족하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독보적인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한국으로 대규모 실물 투자를 전격 신고한 유럽 첨단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이 왜 자국을 떠나 한국을 아태 지역의 핵심 거점으로 삼았는지 그 숨겨진 전략적 계산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독일의 세계적인 첨단 소재 기업 오라폴이 한국 내 반사필름 공장을 증설하여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수출 허브로 삼기로 한 것이나 프랑스의 양자 컴퓨터 선도 기업인 콴델라가 한국을 단순한 판매처가 아닌 연구개발, R&D과 제조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나아가 반도체 노광 장비의 핵심 모듈을 제조하는 네덜란드의 프로드라이브 테크놀로지스가 한국 법인을 최초로 설립하여 국내 반도체 공급망에 전격 합류하고 스웨덴의 전자부품 장비기업 마이크로닉 역시 한국을 아시아의 연구 거점으로 낙점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한국 시장에 물건을 팔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이라는 규제의 감옥과 공급망 병목에서 벗어나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역동적으로 첨단 기술이 상용화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조 플랫폼에 자신들의 핵심 역량을 이식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제조 인프라와 결합할 때 비로소 자신들이 가진 원천 기술이 가치를 발하게 된다는 냉정한 산업적 판단이 서 있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실물 투자의 흐름은 통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정교한 외교적 지렛대와 맞물려 거대한 시너지를 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럽 기업들의 이러한 절박함을 정확히 파악하고 단순히 투자를 유치하는 수준을 넘어 경쟁력 파트너십을 출범시키고 고위급 경제대와 HLED라는 최상위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유럽의 자국 중심 보호무역주의 법안들이 구체화되어 실행되기 전에 한국이 EU의 주요 산업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례 없는 통로를 확보한 것입니다. 다른 아시아 경쟁국들이 유럽의 규제 장벽에 막혀 우왕좌왕할 때 한국은 오히려 그 장벽의 내부로 걸어들어가
룰 세팅 과정에 참여하는 독점적 지위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유럽이 걸어 잠갔던 빗장을 풀고 오히려 한국의 K-빅테크와 콘텐츠 기업들을 위해 소스코드 보호라는 제도적 방패까지 쥐어주며 동맹을 구걸하게 만든 이 판세의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철저하게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 현상과 유럽의 계산착오가 만들어낸 틈새를 한국이 특유의 기동성과 신뢰성으로 완벽하게 파고든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조업을 하는 나라가 한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대한 자본과 엄청난 인력을 무기로 밀어붙이는 경쟁국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유럽의 글로벌 초일류 기업들은 그들의 미래가 걸린 핵심 R&D와 제조 거점으로 오직 한국만을 신뢰하고 선택했을까요? 기술력 그 이상의 무언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기술을 넘어 글로벌 권력으로 부상한 한국의 압도적인 제조 인프라 마진과 서방 세계가 열광하는 신뢰자산의 실체를 철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술을 넘어선 생산 능력 권력과 신뢰자산의 결합. 글로벌 시장에서 특정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을 논할 때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오류는 오직 기술력이라는 단일 지표만으로 모든 판세를 설명하려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혁신적이고 뛰어난 원천 기술이나 설계도를 설계 소프트웨어상에서 구현해낸다고 한들 이를 현실 세계의 물리적 제품으로 적기에 일정한 품질로 그리고 합리적인 마진을 남기며 대량 생산할 수 없다면 그 기술은 결국 사장되거나 경쟁국의 주도권을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미중 갈등이 촉발한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시대에는 단순한 기술의 우위를 넘어선 실제 생산 능력, 캐패시티, 그 자체가 곧 국제정치학적 권력이자 압도적인 협상 지렛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유럽연합 이후에 첨단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선택한 본질적인 이유도 바로 이 생산 능력의 권력화에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첨단 소재 및 전자부품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인프라와 확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장을 가동하는 수준을 넘어 부품의 수급부터 최종 조립, 품질 검사에 이르는 전 공정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된 초고밀도 산업 생태계를 이미 완벽하게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는 유럽 첨단 기업들이 한국에 발을 들이는 순간 복잡한 공급망 리스크를 수반하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고도화된 양산 체제에 돌입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이 지닌 제조 인프라의 압도적인 확장성과 높은 공정 마진이 글로벌 플레이어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거대한 매력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산 능력이 한국만의 독보적인 신뢰 자산, 트러스트 애셋과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폭발적인 시너지입니다. 서방의 선진국들이 파트너를 선택할 때 기술력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엄격하게 따지는 조건은 바로 계약 이행 능력, 납기 신뢰성, 그리고 정치 외교적 안정성입니다. 아무리 제조 단가가 저렴하더라도 언제 국가 권력에 의해 자산이 동결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리스크를 안고 있거나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공급망이 하루아침에 끊길 위험이 있다면 결코 장기적인 핵심 거점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중국이 가진 거대한 생산력에도 불구하고 서방 기업들이 끊임없이 디리스킹, 디리스킹을 외치며 탈출구를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강력한 납기 신뢰성과 계약 이행 능력을 입증해온 국가입니다. 어떤 기후 위기나 통상 마찰 속에서도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한 스펙의 제품을 생산해 배송하는 신뢰 자산은 오랜 시간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쌓아올린 무형의 권력입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관계이자 외교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유럽연합이 자국의 핵심 영업기밀인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안심하고 들여와 한국의 인프라와 융합할 수 있게 만든 결정적 안전판이 되었습니다. 입원한 이후 디지털 통상협정 DTA의 세부 조항을 뜯어보면 이러한 신뢰자산의 가치가 얼마나 거대하게 작용했는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양자 컴퓨터나 반도체 장비 같은 최첨단 분야의 기업들이 소스코드 이전 강요를 원천 차단당하는 강력한 제도적 방패를 한국 시장 내에서 보장받았다는 것은 이유가 한국을 단순한 하청기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핵심 기술 자산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동맹 수준의 파트너로 공식 인정했음을 뜻합니다. 프랑스의 콴델라나 네덜란드의 프로드라이브 테크놀로지스 같은 초일류 기업들이 한국을 아시아 연구 및 제조의 거점으로 낙점한 것은 한국의 생산 능력과 신뢰 자산이라는 두 가지 축이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갔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글로벌 파워 시프트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단순히 기술을 잘 모방하거나 값싸게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첨단 산업의 병목 현상을 해결해주는 독보적인 공급망 통제력의 소유자로 부상했습니다. 유럽의 원천 기술과 한국의 압도적인 제조 인프라 및 신뢰 자산이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새로운 경제 영토의 확장은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판세를 주도하고 흐름을 바꾸는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음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완벽해 보이는 거대한 동맹과 장밋빛 전망의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예상치 못한 변수와 숨겨진 리스크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유럽이 우리에게 거대한 시장의 빗장을 열어준 만큼 향후 우리가 감내해야 할 지정학적 비용과 기술 경쟁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의 타임라인 속에서 과연 한국은 이 유리한 고지를 끝까지 지켜내고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결론 파트에서 향후 1년, 3년, 그리고 5년의 관점으로 시장의 판세 변화와 리스크를 정밀하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EU이 구축한 이번 디지털 경제동맹은 미중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거시적 영토를 확장한 기념비적인 성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냉혹한 국제정세 무대에서 영원한 우군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유리한 판세 뒤에는 언제나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향후 1년, 3년, 5년의 타임라인을 바탕으로 우리가 직면할 미래를 냉정하게 예측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향후 1년의 단기 관점에서는 이번 협정의 실질적인 이행과 유럽 첨단 기업들의 실물 투자 정착이 핵심 과제입니다. 독일, 프랑스 등에서 유치한 양자 컴퓨터와 반도체 장비 인프라가 국내 생태계에 얼마나 신속하게 융합되느냐에 따라 아태 지역 수출 허브로서의 초기 속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국의 강력한 데이터 보안 역량과 소스코드 보호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되는지 전 세계의 철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향후 3년의 중기 관점에서는 고위급 경제대와 HLED를 통한 외교적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유럽이 핵심 광물원 자재법, CRMA 등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규제망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때 한국이 주게 된 협상 지렛대를 활용해 우리 기업들의 예외적 지위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정교한 외교적 대응에 실패한다면 유럽 시장에 진출한 K-빅테크와 콘텐츠 기업들은 다시 한번 규제 장벽의 역설에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5년의 장기 관점에서는 기술 상용화 속도와 생산 능력을 둘러싼 글로벌 플레이어들과의 전방위적 치킨 게임이 예상됩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제조 인프라 마진과 확장성을 경계한 일본, 대만 등 주변 경쟁국들이 유럽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며 추격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기술력과 생산 능력 권력 그리고 무형의 신뢰 자산을 지속해서 고도화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거대한 파워시프트 스토리의 최종 승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판세 변화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을까요? 유럽이 빗장을 풀고 한국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제조 역량과 시스템 신뢰성이 단순한 산업적 지표를 넘어 가장 강력한 외교적 무기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과거 하청기지에 불과하다고 치부되던 실물 공장과 인프라가 이제는 글로벌 기술 패권국의 독선을 무력화하는 독점적 권력으로 치환된 것입니다. 이는 비단 대기업만의 호재가 아닙니다. 유럽의 첨단 장비와 자본이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국내 소부장 스타트업과 K-콘텐츠 창작자들에게 전례 없는 거대한 생태계적 기회가 열림을 의미합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해외에 서버를 짓지 않아도 안방에서 전 세계 4억 5천만 명의 거대 시장으로 우리의 기술과 자산을 안전하게 쏘아 올릴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뚫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부터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명확합니다. 선제적인 세일즈 외교로 열어젖힌 이 기회의 문 안에서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국내의 규제 환경을 과감히 혁신하고 고도의 첨단 인재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국가적 서포트 체계를 완성해야 합니다. 판을 까는 것까지가 정부의 역할이었다면 그 판 위에서 진정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밑중이 쳐놓은 거대한 기술 장벽의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은 규제가 아닌 압도적인 생산 역량과 신뢰로 자신만의 영토를 증명해냈습니다. 공급망의 거대한 파고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축을 세운 대한민국이 과연 다가올 미래 시장의 룰을 지배하는 진정한 퍼스트 무버로 안착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소리 없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거대한 양보와 대한민국의 생산 능력이 만난 이번 디지털 동맹. 여러분은 선제적 통상 외교로 확보한 이 거대한 기회의 판 위에서 우리가 향후 5년 동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의 철저한 내재화일까요? 아니면 주변국들의 견제를 넘어설 또 다른 외교적 카드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과 고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글로벌 경제의 숨겨진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에 나오는 코리아온을 구독하시고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는 거시적 파워시프트의 진실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